최근 갱신된 미 의회 보고서, 여기에서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이거 중국과 관련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유사시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거를 못 쓰게 저지하고 배제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 주한 미군 기지는 우리 한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미국에게 내줬고, 이렇게 항상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주한 미군 기지,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한국이 지키고 있다. 이걸 바꾸면 미국은 여기를, 주한 미군 기지를 한국이 알아서 지키라고 맡길 정도로 거기에 그렇게 큰 애착이 없다. 이것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 평택이 있다 하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러고 보면 이 한국의 미군 기지는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 아니고, 그저 단지 가장 넓은 곳, 이런 것이 아닌가.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 평택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것이 이번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휘둘리거나 알아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중국에게 위협을 당해서 이 주한미군을 인질로 잡는 것을 미국은 용납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결국 미국은 한 가지 예를 들면 타이완 유사시에 한국은 결과적으로 중국 편에 선다고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2023년 6월 9일 미국의 소리 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 여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등 이런 어떤 유사시에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이 중국에게 공격당할까봐 겁을 내서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겁니다. 이번이 최근에 갱신한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방위 인프라에 대한 이것을 이제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미국 의회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국이 이런 짓을 할 경우에 미국은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위험 균형, 이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다음에 대체기지를 마련한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아니고 미국이 쓸 수 있는 대체기지를 마련한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이 타이완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한반도에 있는 병력을 타이완 사태에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북한을 저지하는데
주한미군은 그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곧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그겁니다. 지금 그 협정에 의하면 한국은 우리 미국이 원하는 곳으로 미국 병력을 보내거나 우리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미군 병력을 사용하는 것을 한국은 막을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한국에서 떠날 수는 있는데 한국이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주한미군이 떠났다가 돌아오면 환영해야 할 텐데, 돌아와 달라고 해야 할 텐데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을 소위 빼가는,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어째서 가능하냐?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2006년 1월 곤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한국 반기문 외교부 장관 사이에 체결을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 노무현 대통령 때 체결한 이 합의에 따라서 주한미군은 다 빼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방식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다 나갈 수 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때 결국은 거기에 이 자유세계 인도태평양 쪽에서 같이 타이완 쪽을 도우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 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는 쓸모없다, 좋지 않다 하는 이유를 정말 똑같은 이유를 뒤집어 가면서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 한국 내에 있는 이 미군 기지, 이게 중국하고 너무 가깝게 있어서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가까워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피하려고 미군 기지를 못 쓰게,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주한미군만큼은 중국과의 전쟁에 못 가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쓸 수 없게, 이렇게 이제 입국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중국이 공격을 안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한국 내에 있는 모든 군기지, 그거는 중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 공격에 다 취약하게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미군 기지만 가지고 우리 한국군은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다. 이제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자, 하나는 중국과 가깝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는 대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또 안 된다.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중 일부를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를 해서 타이완 분쟁에 직접 대처하게 하는 것이, 그게 더 나은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대략 본 건데 아마 국민 상당수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게 된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한국 정부가 자초했다. 이렇게 보이는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이 박쥐 노릇하는데 이제 세계가 두 손 다 들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6월 9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6월 10일 한국의 뉴시스도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러시아를 칠 듯이 군까지 파병을 하겠다. 밖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6월 12일인데 6월 9일에 그 러시아의 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 하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러시아 통신은 주한 러시아 대사가 리셉션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러시아 대사,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2일 러시아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확인이 됐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이 러시아의 날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국경일입니다. 러시아의 날 축하 리셉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소속 국가가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칠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튀르키예, 베트남, 몽골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한국 정부 당국자, 학자들, 또 공적인 인물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국이 이런 나라다. 앞에서는 러시아를 침략자라고 그렇게 성토를 해놓고 뒤로는 축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뒤로 러시아에게 미소를 보내고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그 양국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란다. 러시아하고 잘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거를 주한 러시아 대사의 입을 통해서 공개되도록 이렇게 한 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다. 물론 민주당이라고 해도 여기에는 동의를 했을 겁니다. 이게 민주당도 그렇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는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미국팀, 적어도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모두 아니야 아니야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미 국방차관보가 중국군이 지금 훈련을 하면서 좀 경계선을 넘어오고 위협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미국하고도 대치 상황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말입니다. 그가 미국 국방부에게 중국은 추격하는 도전이다.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우선 과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인도태평양이 지금 왜 중요한지, 왜냐하면 중국과의 전쟁을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둔을 원한다. 인도태평양의 국가들은 미국과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상호 작전 운용성 개선 훈련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동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걸 원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런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관보가 거기에 지금 대표적인 세 나라가 있다 하면서 예를 드는 게 필리핀입니다. 최근 기지 4곳을 추가했고, 그래서 미군이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그 다음에 일본, 북한 미사일 발사하고 관련해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의 한 영역을 일본이 마크를 할 거다. 일본이 담당할 거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미국과 방위산업 공동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미군이 더 주둔하기를 바란다. 여기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게 일본에 대한 칭찬이 돼버리고 일본에 대한 신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과 협력하는 일본만 같은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신냉전은 미국에게도 사활을 건 그런 싸움이다 하는 게 이번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거는 2021년 갱신의회 조사국 보고서에도 꼭 그런데 대한민국 가로치고 남한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관여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미군을 주둔해놓고 또 지키려고 했던 곳은 남한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한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에는 캠프 험프리스 진해함대, 무적 해병대 기지, 오산 공군 기지를 포함해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시설이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입니다. 그때 한미 정부 간의 양자 협정에 따라서 미군은 2개의 허브에 집중이 돼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은 2개의 그 중심축이 있는 겁니다. 한쪽 허브, 한 개는 평택시를 중심으로 한 캠프 험프리스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이고, 또 하나의 중심축은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군이 가 있는 여러 나라,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 태세,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주로 잠재적인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그거를 방어하는 걸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문제를 위해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다. 원래 주로 그렇다. 그랬던 것을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새로운 협약을 통해서 이 주한미군을 북한에 대해서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고 미군 뜻대로 갖다가 쓰도록 협약을 해준 겁니다. 이번 의회 보고서에서는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 태세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전쟁 때에는 어떻게 어느 기지를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벌써 한참 전부터 특히 최근 몇 년간에 놀랄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바뀌었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군 주둔 태세, 이게 대부분이 몇십 년 전에 내린 결정의 산물이다. 바로 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여기 주한미군을 두기로 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 인프라, 그 현재 그리고 장차 이 환경이 위험해지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위험 환경과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그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 지금 이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한국에 있는 이 상황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처할 수 없다.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의회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미군 주둔 태세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한다. 그 첫 번째, 미국이 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군 기지를 운영하는 미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작전에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작전 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가까운가, 가깝지 않으면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타이완에서 너무 멀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멀어서 문제다. 그런데 또 다음 이야기는 왜 멀어서 문제인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작전 지역에 가까운 곳에 그 미군 기지를 배치하면 그게 미군이 그 전투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동 시간도 줄이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줄인다. 왜냐하면 전투 반경이 이 운반할 수 있는 연료의 양에 따라서 제약을 받고 이게 전투기 폭격기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전투 반경이라는 것은 전투기가 비행을 하고 전투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유효거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기가 한번 나가서 적을 공격하고 돌아오는데 먼 데서 가면 당연히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여기가 대만에서 한 400마일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전투 반경 내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참 편리한 기지다.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가까울 것. 그러면 오키나와로 옮기려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아주 치명적인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미군 기지를 두고자 하는 국가에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이 지역을 지키는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태세 변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이거를 따져봐야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을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적의 편에 붙지 않는 아군인가? 틀림없는. 그 다음에 태세 변화라고 하는 거는 대만 유사시에 쉽게 한국이 중국 편에 설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서 너무 가깝다. 가깝기 때문에 위협을 받을 것이고 쉽게 적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 그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이 나라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시 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과 북한에서 너무 가깝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오키나와 그 가데나 공군 기지조차도 너무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너무 가까워서 못 쓰는 곳이 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가데나 공군기지 오키나와도 인도 태평양의 예상 우발 지역, 이 예상 우발 지역은 전쟁터가 될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너무 가까이 있다. 인도 태평양의 전쟁터가 될 지역이 어디냐?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 인도양 일부 지역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개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과 일본, 한국 전부 그리고 일본의 대부분 지역, 필리핀 북부 지역까지는 중국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있다. 괌과 일본의 일부 지역, 필리핀, 호주까지 중국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있다. 이렇게 얼마나 여기가 적과 싸우기에 불리한가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와 함께 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 지역이 어딘가를 색깔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그 SRBM을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한국이 가장 위쪽에서 통째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이완이 들어가고 이렇게 일본의 그 위쪽 우리나라 쪽에 일본이 들어가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장거리 미사일은 그 폭이 확실히 넓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단거리 미사일에서 한국은 그냥 포기한다. 자, 한국과 대만이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했는데 거기서 가장 앞에 들어간 게 남한, 이 한국인 겁니다. 지도를 보면.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게 날아오는 거리로 너무 가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역 방어 기지가 여기에서는 쓸모가 없어지고 곤란하다. 이게 오히려 볼모가 돼서 미국을 총을 버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신에치슨 라인이 등장했다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윗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일본도 우리하고 같이 버림을 받는가?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공산주의 국가하고 싸우기로 했고, 지금 미국 팀입니다. 우리와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미국 팀이 아닌 게 우리하고 타이완. 그것도 한국이 남한이 가장 위쪽에 있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상 워게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두 가지 연구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연구는 2022년 8월의 보고서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낸 이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그리고 앤드류 여는 보면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했고 지금도
좌파 쪽이며 친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은 미국을 지킨다.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보고서, 한국에 대해서 인정사정 없이 미국에게 이롭지 않다면 버려라 하는 입장인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전투기, 또 지상 미사일 기지는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다 파괴된다. 오키나와, 괌 이런 데 있는 인프라 다 파괴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일본 본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을 버리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버리는 것은 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입니다. 2023년 1월 보고서인데 CSIS의 보고서입니다.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빅터차가 거기에 있는 그 CSIS의 보고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일본의 본토 오키나와 괌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는 중국 미사일이 공격을 하면 그 기반 시설, 전투기 대부분이 다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군 기지는 지리적으로 더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분산시킬 뿐 아니라 그 순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일단 더 남쪽으로 가고 그리고 순환 배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 한국에 있는 기지는 서둘러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양대 보고서, 이걸 소개하는 의회 보고서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워게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 이 대만 부근에 있는 그 기지에서 공군작전, 해군작전을 지원하려고 하면은 중국은 그 기지를 공격해서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다. 바로 요것 때문에 주한 미군 기지를 한국이 미국의 입국을 금지하고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한 미군을 인질로 잡아놓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중국이 공격할 수 있는 가까운 미군 기지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 바로 중국이 미군을 치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 타이완 해협이라고 하는 요 제한된 해상 분쟁이라고 미국은 봅니다. 타이완 유사시라고 해봤자 요 제한된 해상 분쟁, 여기에서 중국이 이기면 대만을 가져갈 뿐입니다. 항행의 자유가 좀 제한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미군 기지를 공격을 받게 되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쟁, 3차 대전이 터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해상 분쟁에서 전쟁이 확장되는 이 위기를 막아야 한다. 우선 중국은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행기가 뜨거나 그 배가 출발하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중국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자기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전투기, 전함, 이거를 그 출발점부터 바로 공격을 할 텐데, 한국, 남한은 중국이 공격하기에 가장 쉬운, 가장 결과가 확실한 그런 위치인데 거기 미군이 잔뜩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앤드류 여 그리고 마이클 오헨런,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2023년 2월 보고서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인도태평양 이쪽에서 미군의 배치, 이거는 1990년대 중반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군 10만 명이 한국에 그리고 일본에 집중돼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있던 미군이 10,000명 줄었다. 겨우 10,000명 줄었다. 최근에는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 해병이 이제 18,000명인데 그 중에 한 절반을 괌으로 조금씩 이동을 했다. 아직 이거 분산하려면 이게 서둘러야 되고 이게 바로 큰 약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을 분산하는데 2011년부터 이제 호주 기지를 늘리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퀸즐랜드, 노던 테리토리 이쪽에 이렇게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듯이 필리핀과 그 EDCA 이 협정을 통해서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한 9개 정도, 그렇게 그 루손이라든지 팔라완 북부 섬 이런 데를 교대로 이렇게 확보를 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구역은 일단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더 남쪽으로 거기다가 완전히 분산 배치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그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이 왜 중요한가? 그런 게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이 필리핀 기지가 중요한 것은 벌써 이제 지난 10년 전부터 이게 점점 더 중요해졌는데, 그 예를 보여주는 게 2023년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해리 해리스 제독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필리핀에 있는 기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전투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 필리핀이 얼마 전만 해도 필리핀의 기지를 미군이 방어를 위해선 쓸 수 있는데 적극적인 공격을 위해선 쓸 수 없다는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풀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 중국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미군 기지를 못 쓰게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이 위험, 이러한 한국 기지의 위험, 한국 기지에 있는 미군이 몽땅 인질로 잡혀버리는 이제 이런 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위험의 균형 이런 것을 도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체 기지 이거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필리핀에 추가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의 침략에 미국의 억지력을 점점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주한 미군 기지, 이게 세계 최대라고 우리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 의회 보고서는 이게 미국의 방향과 정반대라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에 자꾸 점점 더 큰 이런 통합시설, 기지를 큰 기지 이런 걸 만들었는데 2023년 현재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는 더 분산된 전투, 더 분산된 병참 작전을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고 이걸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프라를 다르게 써야 되고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더 크고 영구적이고 집중된 기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같은 거는 더 작고 더 임시적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임시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설, 더 멀리 이렇게 분산된 시설로 바꿔야 된다. 크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라는 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SIS의 수석 연구원인 보니 린이 2023년 2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인프라, 즉 현재 우리 미국이 지금보다 더 탄력적이고 분산된 기지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 중국,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를 볼 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 특히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볼 때 이 대만과의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미국의 자산을 분산시켜야만 하는 것이지 특정 기지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는 사실 거의 증발 수준으로 가야 된다. 도처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상대인가? 이번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인데 주한미군이 어떻게 왔고 한국이 언제 버림을 받았고 버림을 받을 때 한국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군은 이 전쟁 후에 점령, 재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일본에다가 한국을 포함시킵니다. 그때는 그 일본 제국하고 관련해서 한국과 미크로네시아의 그 예전 영토 여기에다가 시설을 증발하고 건설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왜 들어왔느냐? 미국과 동맹을 맺은 정부에 대해서 공산주의의 공격을 못하게, 공산주의의 공격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국가일 때 미국이 좀 보살펴주는 그런 나라로 태어나고 그런 나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트루먼 정권 이후에 이 태평양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엣지슨 라인이라고 하는, 결국은 지리적으로 이 알류션 열도에서 일본, 그 다음에 오키나와, 필리핀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이 방어선, 이걸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우리 한국이 침공을 당합니다. 1950년 6.25 사변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남한을 미국의 태평양 전략 그 범위 안에 포함을 다시 시킨 겁니다. 일단 버렸다가 다시 포함을 시켰다. 그러면서 여기 미국 국방부에서 인프라 기반을 시설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그 한국과 일본 본토 그리고 오키나와 이런데 이제 주요 시설을 점점 확장을 했던 겁니다. 한국이 포함된 이 상태, 이게 이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쭉 연결된 섬과 섬을 이은 선을 도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련선을 지킴으로써 이 지역의 공산국가로부터 이 지역을 지킨다 하는 게 도련선 전략, 아일랜드 체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처음에 그었던 여기 한국이 포함된 이게 이제 제1도련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지킴으로써 공산주의가 남으로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후반에 가면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그 화해 무드,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중국이 요구했던 대로 1979년까지 대만에서 미군 1만 명의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의 대탕트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대탕트가 된다면 그러면 중국이 요구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 이걸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현재의 전략상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가능하면 없애야 하는,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쉽다. 이거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이 한국, 남한에서 모든 지상군을 싹 다 철수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게 의회 보고서에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임기 초에 주한미군이 그때 4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3,400명을 철수시키고 말았다. 원래 몽땅 다 철수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됐으면 베트남처럼 여기가 그렇게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니 카터 대통령,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좋게 볼 수 없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2023년 미국은 말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포함해서 10만 명을 분산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로 봐서도 가장 앞에 있어서 미군 기지가 있을 필요가 없는, 더구나 이게 적의 인질로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주한미군은 분산 배치하겠다. 순환 배치하겠다. 어쨌든 세계 최대의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에게 이제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떤가? 미군이 한국에 왔을 때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공산당을 포용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 가지고 전부 공산당,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민주화라는 데 집어넣어 놨습니다. 중국에서 볼 때는 민주화라는 말이 성립이 될 겁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밝혔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계승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공산주의자, 이거를 포용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근처에 머물면서 그야말로 대를 이어서 친중국, 친러시아, 친북한 정부로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보고서를 보건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건 말건 미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 평택 기지를 버리기로 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공산권의 상당 부분 넘어간, 돈 빼고는 정신이 온통 그쪽으로 넘어간 한국. 이 한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줄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신 에치슨 라인, 에치슨 라인이 그어졌을 때 한국은 침공을 당했습니다. 이제 신 에치슨 라인이 분명히 그어졌다 하고 밝히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다시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국민은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